안녕하세요. 연아민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사회문화 1번이죠. 아웃소싱 지문입니다. 자, 1문단입니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것,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업무인데 외부에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최대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 즉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 어떤 분야를 외부에 맡기지를 고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산업 중요도를 분석하는 일인데요. 여기에서 핵심 역량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우월하다, 잘한다, 쉽게 따라할 수 없지 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요.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산업 중요도가 높다라는 건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성공에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즉 잘하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엄청 중요하다면 해당 분야를 당연히 외부에 맡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선이었고요. 핵심 역량이긴 해요. 잘하긴 한데 그렇게 산업 중요도는 높진 않아, 성공을 결정짓진 않아 라고 한다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라고 보겠는데, 이때 분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 분할이라고 들어보셨죠? 분할하든지 아니면은 모회사가 있고 그 아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를테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AS적인 업무, 이런 거는 산업 중요도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긴 힘들기 때문에 메인 회사보다는 이제 그 아래에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핵심 역량은 아니에요.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해요. 그렇다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서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서로 상호 협력 관계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기업, B 기업이 서로 전략적 제휴, 즉 상호 협력 관계라면 서로의 장점은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 다음에 서로 모자란 부분들도 서로 채워주면서 윈윈하는 관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소싱 드디어 나오네요.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도 아닙니다. 산업 중요도도 높진 않습니다. 낮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연안국어학원은요, 국어학원이기 때문에 핵심 역량은 바로 선생님들의 강의력입니다. 그런데 교재 제작 아니면은 뭐 디자인 아니면은 뭐 종이의 질에 따라서 뭐 인쇄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은 핵심 역량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교재 표지 디자인이 어떻다, 이런 것들도 산업 중요도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연함은요, 교재 제작은 외부 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러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웃소싱을 시행할 수 있는데,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디자인 개발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생산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외부 업체에 맡기는 제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단입니다.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비용입니다.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겠고요. 그 다음이 바로 비용적인 측면인데, 사실 돈 문제는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웃소싱을 하는
목적, 이유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는 자체적으로 만들 때와 아웃소싱, 외부 기업에 맡길 때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걸 의미한다 라고 하는데, 쉽게 보면 어느 게 더 싼가를 본다는 것이겠죠. 먼저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 즉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가 발생합니다. 먼저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장소가 있어야겠죠. 기계도 필요하겠죠. 직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고정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고정비는 제품 생산 수량과는 관계없습니다. 몇 개를 생산하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보면 되겠는데, 공장, 쉽게 얘기하면 공장 같은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즉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지속적으로 나가겠고요. 직원을 뽑아야지 또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도 나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나가죠. 사실 뭐 월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몇 개를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정비 말고 변동비가 발생하는데, 변동비는 생산하는 제품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비례관계겠죠. 수량이 많아질수록 변동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되겠네요. 많이 생산한다고 함으로써 더욱더 많아지는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외부 기업에 위탁할 때, 즉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공급자를 탐색하는 비용, 어느 기업에 맡기지, 어느 기업이 우리 제품을 생산해주지 라는 그 공급자를 찾는 데 들어가는 뭐 시간적인 비용이라든지 미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이런 비용. 자, 그 다음에 선수금, 계약금 등의 계약 비용, 그 다음에 구매 비용, 그러니까 생산했으니까 그 제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 등이 지출이 됩니다. 자, 먼저 기업이 한 개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 Y축에 있네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올라가죠. 우상향하는 비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살수록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도 외부 기업에서 사올 때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변동비에 몇 개를 생산하느냐를 곱하고, 자,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고정비까지 더해준다면 이때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 수량을 곱한 만큼의 총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맡길 때 비용 차이를 보여주는데,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은 그래프가 아웃소싱 시의 총 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수량이 빵입니다. 빵이면 아웃소싱 시에는 비용이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부 제조 시에는 더 높이서 비용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수량과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뭐가 있기 때문이죠? 변동비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수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더 올라가는 비용, 수량과 관계 있는 비용은 뭐죠? 변동비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제품 수량인 Q'을 기준으로 정해진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할까? 아웃소싱을 할까? 라는 할까 말까 여부는 요거 수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데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내부 제조 시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비는 나가지만 그래도 기계나 뭐 직원 이제 구비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이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좀 완만한데, 아웃소싱 시의 총 비용은 그래도 타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비싸겠죠. 그래서 이 수량보다 만약에 더 적게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아웃소싱 시의 비용이 좀 더 낮고요.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게 좀 더
이윤이 남죠? 이러면 당연히 아웃소싱이 낫죠. 비용적으로 좀 더 저렴하니까요.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수량이 Q'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보다 수량이 더 높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 시의 총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언제보다요? 자체 생산할 때보다요. 그렇다면 뭐가 좀 더 이윤이 남죠? 당연히 자체 생산이죠? 그래서 이 수량을 기준으로 맡긴다, 안 맡긴다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요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고요.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려는 경우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려는 기업인 거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이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주문자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일단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도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왔던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다 라는 측면이 계속해서 2문단에도 그렇고 3문단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OEM은요,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고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즉, 주문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 설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체는 그냥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만 따릅니다. 독자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만들어 달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색상 변경 안 되겠고요. 재료 변경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갖지 못하면서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한 외주업체가 아니라 생산만 했기 때문에 이 상표명은 누구 거다? 주문자의 것입니다. 즉, 자, 여기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상표명이라든지 누구는 못 가진다? 외주업체는 못 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가진다는 거죠? 주문자, 즉 위탁을 결정지은 그 업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주문자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문자는 어떤 게 좋은가? 자, 지금부터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주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면 어떤 게 장점이야? 어떤 게 단점이야? 그 다음에 생산하는 업체, 즉 외부 업체, 외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장점이야, 이런 거는 좀 단점이야 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어떤 게 좋냐면 제품 개발,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산만 안 합니다. 그래서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공장 설립, 기계 구비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장에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품 개발은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지침을 완성해서 맡기기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생산 관련 시설 투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 즉 생산비가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뒷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즉 타국의 기업에 OEM을 맡깁니다. 그런 경우에도 직접 외국으로 진출, 직접 외국에 진출이 뭐겠어요? 내부 생산이겠죠. 직접 외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 위탁을 한다면 그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역시나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입니다. 언제요? 생산비요. 생산비. 값싸다,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비용? 생산비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주업체는 어떤 게 장점이냐? 다른 절차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자인하는데, 제품을 설계하는데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정해진 대로 생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A 기업에서도 외주를 받고 B 기업에서도 외주를 받다 보면 이 생산만 하다 보면 이 생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 이제 단점입니다.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즉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침을 완성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 기업만의 그 정보가 노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산한다면 품질에 엄격하게 신경을 쓸 텐데 타 기업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믿는 수밖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습니다. 생산만 한 것에 대한 비용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OEM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들만의 사업을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만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고유한 사업은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만약에 외주업체가 경험이 축적됩니다.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아까 이렇게 장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장점이 가지게 된다면 아웃소싱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완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만 만들어주세요 했다면 이번에는 주문자가 어느 정도 조금 발을 빼요.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로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큰 틀만 요구를 한다면 제조업체가 좀 주도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습니다. 큰 범위,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만 개괄적으로만 지침을 정해주면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상세 설계 누가 합니까? 외주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한 설계, 규격,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 좀 바꿨어요? 색상 변경했어요?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 제조업자, 자, 제조업은 누가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방영이 외주업체겠죠. 그래서 조금 개발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ODM이라는 약자를 쓰네요. ODM은 OEM에 비해서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 그 다음에 자유도, 이게 당연히 높죠.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좀 생산하는 게 좀 더 강해졌죠. 그래서 외주업체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OEM과의 차이점이네요. 지적재산권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OEM 같은 경우에는 누구 거였죠? 이거는 주문자 거였습니다. 그런데 ODM은 주문자 거지만 누구와도 공유할 수 있다? 외주업체와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됩니다. 상표명은 또 갖지 못하네요. 상표명은 항상 누구 거다? 주문자 겁니다. 자, 주문자의 장점 또 단점, 외주업체의 장점, 단점을 설명할 거예요. 주문자는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이 줄어들겠죠? 돈적으로도 생산하고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직원들 관련 아니면 그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 됩니다. 외주업체가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외주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외주업체의 전문성이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외주업체와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주업체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생산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산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의 외부 절차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OEM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드는데 10,000원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원재료 값이 원래 3,000원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다른 점에서 비용을 절약해서 2,000원에 생산한다면 이윤이 원래는 7,000원이었는데 이제는 8,000원이 아닙니까? 자, 주도적으로 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대신에 단점은 외주업체는 OEM에 비해서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믿고 맡기겠죠. 그래서 다른 외주업체와 차별성을 유지해야지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 5번을 보시면 기업이 아웃소싱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었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비용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 문단에서 나와 있었고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분야가 우리의 핵심 역량인가 아닌가, 산업 중요도가 높은가 낮은가 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2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자, 먼저 이 A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들고 왔습니다. 이 문단이었는데요. 1번,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바로 변동비였습니다. 적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 이거는 제품을 내부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건 변동비뿐만이 아니죠. 자, 플러스 고정비도 있었습니다. 자, 원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아웃소싱을 하면 이 변동비와 고정비가 안 발생하죠. 외주업체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외주업체의 전가에서 더 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맡기겠죠.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 돈보다는 아웃소싱을 맡길 때 좀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더 싸니까요. 자, 3번입니다. 기업이 내부 제조를 할 때는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만 늘어난다면, 자, 내부 제조를 할때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고 고정비만 발생한다. 자, 원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정비만 높아집니다. 늘어납니다. 자, 병행하는 그래프로 그렸나요? 자, 그렇다면 두 지점이 교차하는 지점이 원래 여기였는데 여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 수량도 당연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 수량보다 적게 필요하다면 이제 내부 자체 생산을 할 것이고, 자, 이 수량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한다면 드디어 아웃소싱을 하겠네요. 자, 그래서 고정비만 늘어난다면 Q'의 위치는 현재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 총 비용은, 자,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 비용은,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아웃소싱을 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됐나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었습니다. 이때 총 비용은요? 자, 그런데 왜 수량에 의해서만 달라집니까? 제품 하나당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수량이 많아질수록, 또한 가격이 높을수록 당연히 총 비용은 늘어납니다. 아웃소싱을 결정할 때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아웃소싱을 할 때 비용은 그 공급자 탐색 비용, 그 다음에 뭐 계약 비용, 그 다음에 또 구매 비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에서 내부 제조를 할 때 비용이 원점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내부 제조를 하는 제품의 수량과 관련 없이 고정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쳐줘야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기억은 OEM이고요. 니은은 ODM입니다. 자, 주문자가 기억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니은을 활용할 때에 비해서 기억은 주문자가 설계까지 완성해야 되고요. 니은은 설계를 완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설계 비용을 더 적게 부담해야 된다? 기억을 활용하는 경우는 직접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많이. 왜냐하면 직접 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문자가 기억이 아닌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기억이든 니은이든 둘 다 아웃소싱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당연히 원가, 즉 비용의 측면을 따져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닌 기억이 아닌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읍과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로 바꿔주는 게 맞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문자가 기억이나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로 바꿔볼게요.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개발, 설계 안 해도 되죠.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측면, 마케팅, 판매 등등등등만 집중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개발이나 설계는 누가 하니까요?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외주업체가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문자가 제품 생산 형태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을 한다면 지적재산권을 외주업체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봤던 내용이라 너무나 맞고요. 5번 상표명은 어땠죠?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외주업체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상표명은 언제나 주문자의 것이었다는 것.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2년에 회사 A는 회사 B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계약인 경우에는 회사 B의 구두 제조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 A가 그러면은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회사 B의 구두를 만드는 거니까 회사 B는 주문자가 되겠습니다. 회사 A는 제조 능력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에만 집중을 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약인 경우에는 뭐가 된다? OEM의 형태겠네요. 생산만 했으니까요. 제조에만 집중하고 디자인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은 회사 B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A, 즉 외주업체가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도 생겼습니다. 기술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2년 뒤인 2024년도에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두 생산 과정 전체, 생산과 관련한다면 설계 등등을 다 이제 회사 A인 외주업체가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웃소싱의 형태가 바뀌었네요. ODM이네요. 그래서 생산 과정 전체를 외주업체가 맡기로 했고, 한편 회사 B 주문자 같은 경우는 구두 외에 가방, 시계, 액세서리 등 다른 패션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고 있지만 2024년 현재는 각 제품의 생산 과정 전체는 아웃소싱. 그다음에 홍보, 판매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두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들까지도 다 ODM의 형태로 외주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자, 2024년부터는 형태는 더 이상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2022년도 처음 계약부터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OEM, 그 다음에 재계약했다 현재까지는 계속 ODM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지문을 보시면 첫 번째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보시면 2024년 이후, 3번은 별다른 말 없으니 이것도 당연히 현재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2024년 이후, 현재 라고 해서,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OEM에 관련한 설명인가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ODM의 아웃소싱 형태와 적절한 설명인가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EM은 회사 A는, 즉 외주업체는 회사 B 주문자가 요구한 대로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OEM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회사 A는 주문자는요,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회사 A는 외주업체죠. 외주업체는 이전과 달리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더 줄여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게 ODM의 생산업체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회사 B의 아웃소싱. 회사 B는 주문자예요. 주문자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봅시다. 아웃소싱 계약이 모두 끊어지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또 재계약을 하기가 좀 힘들기
보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주문자 입장에서의 ODM 형태의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고요. 4번 2024년 이후에 회사의 역량이 계속 향상되어서 새로운 구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생산에 관련해서 스스로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세부 절차도 다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업체가 아니라 스스로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이 ODM의 형태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겠네요. 자, 5번입니다. 회사비는 2024년 현재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의 생산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설계에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회사비는 주문자예요. 주문자는 세부적인 지침 안 합니다. 왜요? 2024년 현재는 대략적인 큰 계획만 정해져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1번이라서 그런지 난이도는 높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순을 위해서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늘 연함이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안녕.